왜 오는지 아무튼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왔겠죠. 근데 아무튼 그 사람 그래도 교수님들이 그러셨잖아요. 알아본다고. 그래요. 그런 환자들이 알아보고 오는 거라고. 아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헤드폰 환자를 어느 분이 돕기 시작하면 그 주위에 꼭 비슷한 사람이 계속 꼬이는 거예요. 부사도 동일시 한 형태가 어떤 거는 하나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불감 봐서 발 뻗는다고. 근데 이게 그 비슷한 역동일지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게 40, 30 후반 이런 성인 내담자가 오는데 이상하게 예뻐. 애처럼 예뻐. 그래서 그 어른인데 이름을 불러가면서 애기처럼 오늘 누구 오는 날이다 이렇게 제가 그렇죠. 근데 그런 아이들이 자꾸 늘어요. 늘어나죠. 근데 예쁜 집이 아이들. 늘어나시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눈에 예뻐 보이는 아이들이 늘어난다. 이게 무슨 일일까 나도 모르겠어. 사랑이 늘어나시는 거.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컨버가 얘기한 얘기가 분석가의 기본적 특성으로서의 관심의 중요성이라는 얘기를 컨선이라는 얘기예요. 대상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많은 분이 대상에 대한 관심이라는 게 다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가 못해요. 정서가 어려워질 때는 자기 정서 보호에 먼저 모든 리비도가 자기한테 가지 대상한테 관심이 리비도가 철수된다는 얘기예요. 그 컨선 자체가 관심을 대상에게 두는 게 아니고 자기를 돌보는 데 급급하게 되면 대상 입장에서는 자기 돌봄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자기애로부터 벗어날 수 있느냐가 관건이죠. 혹시 우리 유경목 목사님 오랜만인데 잠깐 말씀 나누실 수 있나요? 예, 저는 저도 흥미롭게 말씀하신 거 들었고요. 예, 뭐 거의 저도 비슷한 경험들이라서 뭐 따로 더 뭐 이렇게 나누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한주연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 보호 관찰 받는 사람들을 돕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그분들은 더 규율도 더 잘 안 돼 있고 그래서 그 안에는 어떤 좌절 공격성들이 엄청난데 그걸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 치료 수업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 이윤수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게 조금은 그거 하는 게 나중에 되니까 굉장히 애틋하고 사랑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그렇죠. 예. 예, 굉장히 애들이 거칠고 다 전신문신하고 이렇게 굉장히 공격적인 아이들인데 굉장히 측은하다는 마음이 드는 게 그 아까 인 선생님이 얘기하시고 또 그 교수님들이 얘기하시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이들이 예뻐 보인다고 하는 표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대상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큼 내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이분들을 도우면서 가르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 가지 못하면 계속해서 이분들을 교육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강 목사님은 이런 적절히 정서를 주는 분들하고에서는 요즘은 어떻게 본인을 지켜내고 경우에 따라서 상대방을 돌보는 것으로 어떤 방식을 택하고 계세요? 저는 뭐 제 같은 경우에는 관찰자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 역전이 정서라는 것이 이 정서가 나한테서 생긴 거냐, 전에서 받은 거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요. 가끔 제가 이제 뭐 하냐면은 무의식에 대한 경험을 한번 해보려고 시도하는 게 뭐냐면은 그 잠들기 전에 가만히 누워가지고 의식을 갖다가 약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들려오는 소리라든지 아니면은 보여지는 거라든지 떠오르는 생각들을 마치 그 자유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해보면서 그 속에 보면은 가끔 가다 보면은 그냥 사람들의 이야기도 지나가지만은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정서적인 표현들 있잖아요. 분노의 표현도 있기도 하고, 뭐 어떤 웃는 소리도 들리기도 하고, 뭐 사람들은 뭐 자다가 웃는 소리 들리면 귀신 같다 그러겠지만은 그 소리가 정말 웃는 소리로 들려요. 막 들리고 소리 지르는 것도 들리는데 그거를 의식이 깨어 있는 동안은 안 들리는데 의식을 약하게 만들면서 이게 약간 이제 잠들기 전 단계로 들어가가지고 희미해지면은 오히려 의식하지 못했던 그런 소리들이 이제 막 들리는 경우를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하면서 의식할 때도 정서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집중하고 있는 내 정서인지 아니면은 내가 느끼지 못했던 정서가 전해온 건지 이런 것들을 그런 자리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정서 표현을 누군가에게 어떤 전달받은 거라면은 빨리빨리 그걸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한 템포씩 늦추는 그런 것도 그의 어떤 컨테이너 하시면서 뭔가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뭐 화가 나도 좀 생각을 하면서 화를 내는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하고 할 때도 그게 뭐랄까 화가 났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머릿속에 작전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인터벤션을 하는데 내가 정서를 컨테인하면서 대상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까 얘기한 어떤 무의식 속에서 내가 어떤 내 무의식에 내가 오픈되는 그 훈련이 어떤 면에서 융이 얘기했던 적극적인 관상법에 혹시 가까운 게 아닌가. 나중에 우리 그 공부를 좀 해보죠. 적극적인 관상법이라고 하는 게 이미지네이션을 통한 어떤 우리의 마음의 확장 방법이죠. 그게 그런 기법이 세인 이그나시우스라고 하는 분이 쓴 스피리추얼 엑서사이즈라고 하는 쪽에서도 적극적인 어떤 이미지네이션을 통한 기도법이에요. 이제 그런 쪽 나중에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지금 우리 강 목사님이 하고 있는 방식이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다고 보여요. 내가 어쩌면 보통 컨템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그네션 컨템플레이션에서는 처음에는 성경 구절이나 한두 워드나 이런 걸 가지고 처음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때 단순하게 그 성경의 말씀뿐이 아니고 이미지네이션을 통해서 무대 구성을 하는 거예요. 요즘 그러니까 극작가 역할을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옆에 어느 제자가 있고 또 어느 분이 이런 그 장소는 어디에 갈릴리 호숫가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처음 세팅을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그 속에 어떤 사람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가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는 이런 무대 형성을 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이게 의도적이에요. 자기가 인텐션을 가지고 이걸 구성을 하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이 기도에서 무엇을 얻고 싶은지 하는 원이라고 인텐션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나는 여기서 무엇을 얻고 싶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세팅 속에 들어가서 이 기도가 진행되면서 처음에는 자기 의지대로 한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이 컨템플레이션 자체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모르지만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은 자기의 의식을 넘어서는 영역으로 가는 거죠. 내 컨트롤을 그래서 어디까지는 자기의 계획인데 그 이후부터는 하느님의 이끄시는 기도로 간다고 보는 거죠. 그 지점에서 이미 자기의 처음에 의도는 그렇게 시작했지만 기도가 진행되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고 하느님이 의도하는 쪽으로 결국은 이게 진행이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기도를 보통 스피리추얼 엑서사이즈에서는 보통 성직자들이 식별을
성소를 받기 직전에 보통 한 달 폐쇄 피정을 한 달 동안 폐쇄된 공간에서 무건으로 이런 기도를 하루에 5차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기도를 하면서 자기 식별하는 과정을 하는데 이게 어떤 성소를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를 지금도 결정할 때 이 기도법을 통해서 관상을 마치고 선택하도록 하는 게 하나의 500년 전통이에요. 그게 예수에서 처음 시작한 기도법인데 그게 캐톨릭 전체로서 성직자들이 자기를 식별하는 기법으로 발달한 거죠. 그런 기도법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게 이런 스피리추얼 엑서사이즈라고 하는 것을 융의 기록을 보니까 어느 해 이 세미나에 자기가 세미나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융이 이런 어떤 컨템플레이션이나 약간 이미지네이션을 통한 어떤 우리의 마음을 접하는 법 이것을 굉장히 오래된 전통들과 연결시켜서 알고 있었던 거죠. 동양의 어떤 주역을 또 공부를 했지만 그리고 어떤 캐톨릭 전통 속이나 여러 종교의 전통 속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분은 발굴해낸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 어떠면 아까 얘기한 무의식의 세계는 우리가 심플하지 않은 게 어떤 분은 무의식의 세계는 신의 영역으로 보고 있죠. 어떤 분은 그 동물의 영역으로 보고 있고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신적 영역이 그리고 어떤 분은 우리의 트루 셀프의 영역으로 보고 있고 근데 이 경계는 참 모호해요. 누가 어떻게 이걸 디파인해도 클리어하게 어느 게 맞다 틀리다 할 수 없는 거고 어쩌면 어느 한 분이 계속 얘기를 하더라도 이분이 어느 날은 트루 셀프 얘기를 하고 있고 어느 날은 어떤 신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어느 때는 또 그 무의식 속에 우리 억압된 무의식이나 또 원형을 얘기함으로써 어떤 인스팅처럼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이것을 그냥 과학적으로 이걸 정리해낼 수 있는 것들은 아니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는 폭을 넓혀가는 방법밖에 없어 보여요. 우리 스스로가 이걸 처음 해내야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봤느냐를 내가 잘 암기하고 기억하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에게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가 너무 의식적인 쪽에 너무 편집적 강박적으로 사로잡혀 있지 않을까.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이게 주지와 방을 하는 거죠. 인텔렉츄얼라이제이션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지적으로 잡혀나오지 않는 미묘한 정서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은 어떤 우리의 의지를 넘어서는 영역, 우리의 의지가 처음부터 작동하지 않은 영역. 근데 이런 양극단 속에 우리가 이해하는 사이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우리가 퍼시브 할 수 있는 이 영역인데 그 위에 또 있고 그 밑에도 어떤 현상들은 계속 일어나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들이죠. 그걸 네이밍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나는 그런 사람이야라고 이해하고 있는 게 대부분의 사람이잖아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내가 아닌 나가 있을 수 있다. 아니면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내 마음에 있다. 내가 알 수 없는 부분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수용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거죠. 우선 뭐라고 표현하거나 지적으로는 무슨 용어를 우리가 알건 모르건 그걸 떠나서 우리 안에 내가 알고 있지 않은 것들이 있고 그 속에는 두려운 것도 있지만 거기에 어떤 나에게 꼭 필요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에셋 내지는 탤런트가 이 속에 숨겨져 있고 어쩌면 여기에서 내 목적성 인텐션이라 어떤 융의 이론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프로이드가 인과성을 중심으로 봤다고 한다면 융은 목적성을 같이 접목했다는 거. 어떤 현상이 있는 것은 옛날에 어떤 사건이 있어서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지금 이런 어려움에 있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이런 과정을 겪고 있다고 하는 이 목적성을 본다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전환으로 보여요. 그래서 단순하게 환원적으로 리덕션이즘을 통해서 지금 이 현상은 과거의 어떤 원인 때문에 생겨났다고만 봐가지고는 우리의 인간의 발달이나 성장 단계를 커버할 수 없는 것들이죠. 왜 이 과정을 우리는 겪고 있는가? 그리고 이 사람은 왜 똑같은 고통스러운 과정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냐? 그럼 그 반복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의 무의식적인 퍼포스, 이 사람 자기도 알지 못하는 어떤 퍼포스가 있다고 한다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 퍼포스 자체는 어쩌면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셀프가 가진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면 또 깊이 본다면 내가 태어날 때 나에게 주어진 미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내가 생명체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완수해야 될 미션이 주어졌는데 나는 그 미션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에 대한 탐구는 어쩌면 우리의 영적 탐구, 우리의 과학적인 탐구 부분과 영적인 탐구 부분이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넓게 스펙트럼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